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의 나이로 복권을 사지 않는 여자입니다. 갑자기 복권 얘기를 왜 하냐고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복권을 참 많이 사더라고요. 근데 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습니다. 대신 남편이 복권 사는 걸 좋아했어요. 대부분 다 꽝이었지만 가끔 몇천 원, 몇만 원이 되면 좋아하던 모습이 눈에 선하네요. 또 샀냐고 뭐라고 그러면 혹시 하냐고 몇십억이 하루아침에 내 것이 될 수도 있는데 왜 안 사냐고 큰 소리를 떵떵 치곤 했죠. 그렇게 원하던 1등 당첨은 돼보지도 못하고 남편은 지금 하늘나라에 가 있네요. 전 남편과 사별하고 아들과 살고 있어요. 남편은 뇌졸중으로 병상에 오래 있었습니다. 간병은 물론 제가 다 했고요. 쓰러진 뒤 거동을 못해서 대소변도 받아냈고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들은 그 사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다녀왔어요. 이래저래 참 힘들었는데 다 옛날 일이 돼버렸네요. 남편을 떠나보낸 후엔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다행히 재산이 조금 남아있어 그걸로 버텼지만 제대를 하고 돈을 벌던 아들이 대학에 가고 싶다고 하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네, 엄마, 나 대학 가야겠어요. 간호사 되려고요. 간호사? 하고 싶은 거 없다더니 진로 정한 거야? 요새 남자들도 간호사 많이 한대요. 선배 형이 하고 있는데 전망도 괜찮고 외국에 나갈 수도 있고 좋대요. 근데 엄마, 대학 가려면 지금까지 모은 돈, 등록금이며 용돈이며 다 써야 해서 생활비 못 드리는데 괜찮아요? 수아나, 무슨 그런 걱정을 해. 엄마 아직 일할 수 있는 나이야. 걱정하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때가 남편 떠난 지 4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전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찾기 시작했어요. 아르바이트 개념 말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싶었죠. 그러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게 됐고요. 사실 50줄의 무언가를 새로 시작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남편 간병을 5년 정도 하다 보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줄도 몰랐죠. 근데 친구가 요양보호사 얘기를 꺼내는 게 아니겠어요? 보니까 딱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전 열심히 준비해서 자격증을 따고 일을 시작하게 됐죠. 힘들다는 실습도 잘 해내고 자격증을 딴 뒤에는 너무 기뻤어요. 아들한테도 떳떳하고 얼른 취업해서 월급을 받아보고 싶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면 먹고 살 수는 있겠다 싶었고 무엇보다 아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어 좋았어요. 또 얼마라도 모아 아들 장가갈 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컸죠. 아들도 간호대에 입학하고 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우리 모자 모처럼 신이 났더랬죠. 전 업체에서 한 집을 소개받았고 출근 전날 아들과 함께 동네 식당에서 외식을 했습니다. 엄마, 힘들면 언제라도 그만둬요. 괜히 무리하지 말고. 나한테 엄마밖에 없잖아. 엄마 건강이 최고야, 무조건. 힘들어도 버텨야지. 그만두긴 왜 그만둬? 엄마 보기보다 끈질긴 거 몰라? 두고 봐. 엄마 일 열심히 해서 월급도 차곡차곡 모으고 너 장가 갈 때 얼마라도 보태줄 거야. 기대해. 다음 날 첫 출근을 하게 됐죠. 주소를 들고 찾아간 곳은 한눈에 봐도 부잣집이었어요. 부자 동네라고 소문난 곳에 담장도 엄청 높고 대문도 고급스러웠죠. 안에 들어가 보니까 멋있게 잔디도 깔려 있고 뒤로는 산이 있는데 꼭 별장 같더라고요. 거실은 무슨 운동장만 했고 가구며 인테리어가 호화판이었습니다. 그 집 안주인도 영화배우처럼 화려했고요. 전 주눅이 들어 괜히 입이 말랐죠. 저 따라오세요. 우리 남편은 안방에서만 생활해요. 거실에도 잘 안 나오고요. 참고하세요. 네. 그 집 안주인을 따라 안방이라는 데를 들어갔는데 어두컴컴하더라고요. 거실이랑 다른 곳은 빛이 환한데 거긴 어둑어둑한 게 습기도 차고 불쾌한 냄새까지 났습니다. 전 눈치껏 커튼을 열고 불을 켰어요.
제가 돌봐드릴 분은 캄캄한 방구석 휠체어에 앉아 계셨죠. 등을 돌리고 있어서 얼굴을 볼 순 없었어요. 그때 안주인이 이렇게 말했죠. 아유, 냄새. 난 이 방에 오래 있기도 싫어요. 선생님이 알아서 잘 좀 돌봐주세요. 인사 나누고 잠깐 나올래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그럴게요. 전 휠체어를 탄 중년 남자에게 다가갔어요. 뒷모습만 봐도 위축되고 절망스러운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분은 제가 다가가는 걸 알면서도 고개도 들지 않았어요. 전 조심스럽게 휠체어 앞으로 갔습니다. 머리가 덥수룩하게 길고 수염이 지저분하게 난 그분은 인기척이 있는데도 눈을 감고 꼼짝도 하지 않으셨죠. 전 놀라시지 않게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양초연입니다. 오늘부터 선생님과 함께 지낼 요양보호사로 왔어요. 순간 남자분은 고개를 번쩍 들더니 눈을 크게 떴고 절 뚫어져라 보기 시작했어요. 전 깜짝 놀라 휘청했죠. 그런데 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믿을 수 없었지만 저도 그분이 누군지 알 것 같았어요. 설마, 오빠예요? 종수 오빠? 양초연이라고 했어? 내가 잘못 들은 건가? 내가 아는 그 양초연 맞아? 맞아요, 종수 오빠. 나 양초연. 오빠 맞아? 정말 오빠 맞냐고요? 그 순간 종수 오빠의 휠체어가 옆으로 휙 밀려났습니다. 동시에 전 떠밀려져 방바닥에 쓰러졌어요. 우리가 서로를 알아본 순간 오빠가 절 피하기 위해 휠체어를 움직인 거였죠. 저리 가. 아니, 나 보지 마. 보지 말라고. 왜요? 이러지 말아요. 네? 침착해요, 종수 오빠. 얼굴 좀 봐요. 네? 전 휠체어 앞으로 다시 가서 얼굴을 마주했어요. 틀림없었습니다. 커다란 눈에 뭉툭한 코, 작은 입술이 너무나 익숙했어요. 숨이 멎는 것 같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종수 오빠도 절 보면서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만나? 어떻게? 제가 탄식하자 종수 오빠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놀라고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눈치였어요. 종수 오빠와 전 20대 초반에 헤어진 첫사랑이었어요. 오빠는 어땠는지 몰라도 전 떠올리는 것조차 힘들어 끊임없이 잊으려고 애를 썼었죠. 살아서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서로 말을 잇지 못하고 있는데 오빠가 이렇게 말했어요. 미안하다. 이런 꼴 보여서. 그게 무슨 말이야. 이런 꼴이라니. 운명이라는 게 참으로 얄궂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절대로 헤어질 수 없었던 그땐 기어코 우릴 갈라놓더니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마주치게 된 거였죠. 기막힌 운명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기억은 시간을 거슬러 과거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활활 타오른 첫사랑은 우리 두 사람뿐 아니라 주변까지 다 태워버릴 것처럼 불타올랐어요. 제가 18살에 종수 오빠를 만났고 오빠는 저보다 한 살이 많았습니다. 우린 고궁에서 열린 사생대회에서 만났어요. 전 교복을 입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오빤 그곳에 놀러 온 학생이었죠. 종수 오빤 미국 유학 중이었고 그림을 보는 게 취미라고 했어요. 제가 그리는 수채화를 한참 동안 보더라고요. 저한테 그림이 참 좋다면서 미술에 재능이 있는 것 같다고 했고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사실 전 첫눈에 오빠한테 반했었습니다. 그렇게 멋진 옷차림에 말도 사근사근 잘하는 남자는 처음이었어요. 제가 그림을 다 그리고 나올 때까지 오빠는 고궁 앞에서 절 기다렸고 버스 정류장에서 전화번호까지 주고받았죠. 처음 만나 데이트하던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명동에서 만났는데 오빠는 저한테 돈가스라는 걸 사줬었어요. 칼로 한 입에 들어가게 잘라 입에 넣어주는 게 그게 얼마나 부끄럽던지 오빠가 입고 나온 꽈배기 모양 니트랑 청바지는 또 얼마나 멋있던지
돈가스가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처음 만나 데이트를 하면서 손도 잡고 입맞춤까지 했었죠. 우린 순수하게 사랑에 빠졌고 서로밖에 몰랐어요. 오빤 다시 미국에 들어갔지만 둘 다 상사병이 날 지경으로 보고 싶어 몸살이 날 정도였습니다. 편지로 전화로 서로를 그리워하다 오빠가 방학이 되어 나오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뜨겁던 사랑의 결실로 전 20살에 아이까지 갖게 됐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고 전 기절하게 놀랐죠. 하늘이 노랗고 앞이 캄캄했습니다. 근데 종수 오빠는 절 끝까지 책임지겠다면서 결혼하겠다고 했어요. 우리 결혼하자, 초연아. 아기 생긴 거 하늘의 뜻이야. 같이 미국 가자. 가서 넌 아기 낳고 난 공부하고 이렇게 된 이상 부모님도 허락하실 거야.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은 우리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어요. 부모님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종수 오빠네선 저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죠. 서럽고 힘든 일이 파도처럼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종수 오빠네 집은 지역에서 알아주는 부잣집이었죠. 아버지는 운수회사 대표였고 친가는 정치인 집안, 외가는 교수님 집안이라고 했어요. 반면 저희 집은 별 볼 일 없는 집안이었고요. 부모님은 시장에서 작게 장사를 하고 계셨어요. 제게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에 오빠네선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기는 지키자, 서로에 대한 사랑은 변치 말자, 손가락까지 걸고 약속했지만 전 두렵고 떨렸어요. 하루는 그 대골 같은 집에 혼자 불려갔죠. 종수 오빠 모르게 오라고 해서 몰래 간 거였습니다. 대문 안에 들어서자마자 전 머리채를 잡혀 어디로 끌려 들어갔어요. 아기가 뱃속에 있었는데도 인정사정 없었습니다. 제 머리채를 잡은 사람은 다름 아닌 종수 오빠의 어머니였어요. 너냐? 우리 종수 홀린 여시가? 이 앙큼한 것. 종수 우리 집안 독자야. 3대 독자. 너 돈 냄새 맡고 우리 종수 만났지? 우리 종수 어떻게 꼬셨어?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말을 어떻게 믿어? 아유, 분해. 내가 이 꼴 보기 싫어서 우리 종수 미국에 유학 보냈는데 어떻게 달라붙었을까 몰라. 당장 헤어져라. 자, 여기 돈 줄 테니까 이걸로 쥐도새도 모르게 여길 떠나. 안 그럼 뒷감당 안 될 거야. 알았어? 어머니, 죄송해요. 저 못 떠나요. 뱃속 아기 종수 오빠 아이예요. 노여움 푸시고 용서해 주세요. 제발요. 종수 오빠 어머닌 제 말을 절대 믿지 않았죠. 전 어딜 도망갈 용기도 없었고 뱃속에 아기가 있었기 때문에 오빠랑 헤어질 생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그 수모를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종수 오빤 부모님께 대들었죠. 절대로 저랑 헤어질 수 없다고. 자꾸 그렇게 나오면 못 찾을 곳으로 도망치겠다고 하니까 종수 오빠의 부모님은 더 불같이 화를 내셨죠. 오빤 저한테 신신당부를 했어요. 절대로 자기 없이 어머님이나 아버님을 만나지 말라고요. 알겠다고 했지만 어린 전 그분들의 계략에 당할 수밖에 없었죠.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새카만 차가 옆에 섰어요. 종수 오빠의 어머니가 차 안에 계셨습니다. 어디 가는 길이니? 나랑 얘기 좀 하자. 제가 머뭇거리니까 그분이 직접 차에서 내렸고 제 손을 잡아 끌었어요. 임산부가 추운 겨울에 그렇게 걸어 다니면 쓰나. 어디 가는 길인데 내가 데려다 줄게. 차에 타라.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괜찮긴. 내가 안 괜찮아. 그 아이 우리 종수 아이라고 했잖아. 얼른 타. 왜 떨고 그래?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다. 어디 가서 따뜻한 차라도 마시자꾸나. 전 어리둥절해서 차에 탔어요. 그러나 차는 도시를 벗어나 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했고 탈출하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죠. 전 남자들의 손에 이끌려 폐건물 지하 창고 같은 곳에 갇히게 됐어요. 제가 울면서 매달리니까 그분은 절 뿌리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분수를 알고 나대야지. 왜 내 말을 안 듣고 까불어? 우리 종수, 지아버지 재산, 지위 명예 다 물려받을 3대 독자야. 끼리끼리라는 말 들어봤을 거다. 종수한테 어울리는 신부감은 따로 있어. 욕심부린 죗값이라 생각하고 반성해. 어디 가세요, 어머니? 왜 문을 잠그고 그래요? 여보세요? 사람 살려요. 꺼내줘요. 꺼내달라고요. 그렇게 전 추운 겨울 폐건물의 지하 창고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곳이 어딘지 알 수도 없었고 당시엔 핸드폰도 없었기 때문에 종수 오빠한테 연락할 길이 없었어요. 경찰에도 신고를 하지 못했고요. 너무 춥고 힘들어서 울다 지쳐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햇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그곳은 너무 무서웠어요. 발자국이라도 들리면 희망이라도 있겠는데 그조차도 들리지 않았죠.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질러봐도 소용이 없었어요. 20살 어린 나이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전 충격을 받아 정신을 잃게 됐고 그 뒤에 벌어진 일은 기억이 없어요. 하늘이 도와 부모님이 절 찾으셨고 전 기절한 채로 병원에 실려갔다가 집으로 가게 됐죠. 제 기억은 집에 돌아온 후부터 남아있어요. 이 일로 전 뱃속 아이를 잃었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일상생활도 못했죠. 부모님 역시 이번 일로 많이 우셨고 무척이나 가슴 아파하셨어요. 아버진 제 처참한 모습을 보다 못해 그 집에 쫓아가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남한테 화 한 번 내신 적 없는 분인데 이번 일만큼은 못 참겠다면서 분통을 터뜨리셨어요. 똑같이 자식 키우는 집에서 이러는 거 아니지? 이게 범죄 아니고 뭐야? 말이야 바른 말로 그쪽 아들은 죄 없어? 이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어떻게 애를 그 지경으로 만들어놔? 당신들이 사람이야? 한겨울 차디찬 시멘트 바닥에 임신한 애를 가둬놓는 게 말이 돼? 이 니들이 사람이야? 이 아저씨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행패야? 딸 교육 잘못 시켰다고 머리를 조아려도 부족할 판에. 지나가는 사람 길 막고 물어봐. 누가 잘했나? 3대 독자 앞길이 막혔는데 그럼 가만히 있어? 글씨 누가 뿌린 건데 이 적방하장도 유분수지. 돈 있으면 다야. 우리 초연이 공부도 잘하고 미래도 창창한 애였어. 당신네 그 잘난 아들이 건들지만 않았어도 우리 초연이 얼마든지 잘 살았어. 감옥에 갈 일 저질러 놓고 뭐가 어쩌고 저째. 이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 같으니라고. 아주 동네방네 소문을 내지 그래? 그렇게 귀한 딸내미 혼전 임신의 유산까지 했다고. 참 장하다 장해. 아버진 분을 못 참고 눈에 보이는 건 다 때려 부숴버렸다고 했죠. 그렇게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아이를 잃은 전 거의 미쳐버렸고 종수 오빠가 찾아와도 울기만 했어요. 한동안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전 밤마다 뒤척이며 생병을 앓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밤 부모님이 나누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조건 이 동네를 떠야 한다고. 그래야 제가 살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 다음 날 밤 갑자기 우리 집은 이사를 떠났죠. 꼭 야반도주 하는 것처럼 동네를 떴어요. 전 빈집에 쪽지 하나를 남겨두고 차에 올랐습니다. 종수 오빠에게 날 잊으라고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 악몽처럼 생각하고 있자고 무정한 편지 하나 남겨두고 정든 집을 떠났어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우린 이별 인사조차 제대로 나누지 못하고 헤어지게 된 거였어요. 아버지 고향에 내려간 뒤 전 집에서 조용히 지냈고 2년이 지난 후 선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결혼 안 한다고 선 같은 거 절대로 안 본다고 하니까 부모님은 엄청나게 화를 내셨죠. 적당히 착한 남자 만나 결혼해. 이렇게 방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뭐 할 건데? 쓸쓸하게 처녀 귀신 되는 것보다 결혼해 자식 낳고 사는 게 100번 낫지. 벽만 바라보고 우두커니 있지 말고 착한 남자 만나서 보란듯이 시집가. 가서 잘 살면 돼. 부모님은 제 처지를 고려해서 사별한 남자나 피치 못할 이유로 이혼한 남자만 골라서 선을 보게 했죠. 물론 제 과거는 오픈하지 않았고요.
전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더는 부모님 속을 썩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좋다는 사람한테 마음을 허락했고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남편은 늦장가를 갔다가 1년 만에 사별한 남자였고 제 사정을 조금은 알고 있었습니다. 푸근한 성격에 성실한 남편이 살면 살수록 믿음이 갔어요. 정부 치고 사니 아이도 생겼고 그렇게 우리 아들 수환이를 얻게 됐죠. 저는 남편과 아들에게 최선을 다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남편 속옷까지 다려주고 아들 입에 들어가는 건 다 제 손으로 만들며 가정에 헌신했죠. 그렇게 제 삶은 조금씩 안정돼 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학교에 들어갈 무렵 종수 오빠에 대해 들을 수 있었어요. 딱 한 친구, 어려서부터 친했던 소꿉친구와 연락을 했는데 그 친구가 제 눈치를 보며 얘기를 전해줬어요. 종수 오빠는 제가 떠난 후 절 미친 듯이 찾아다녔지만 결국 포기하고 유학을 떠났다는 얘기였죠. 미국에서 만난 여자와 사귀다가 결혼까지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종수 오빠 부모님은 절 없는 집 자식이라고 그렇게 무시하더니 그 여잔 있는 집 딸이라고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했대요. 돈이 뭔지 다 지난 일인데도 씁쓸한 마음이 들었죠. 종수 오빠 아내는 미국에서 사업을 크게 하는 부잣집 딸이라고 했어요. 며느리 집안이 보통이 아니라고 그렇게 자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둘은 결혼했고 자식도 둘을 낳았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죠. 이 얘길 해 말어. 뭔데 그래? 있잖아, 종수 오빠. 사기 결혼이었대. 뭐? 사기 결혼? 어, 둘째 100일 무렵에 그 여자 거짓말이 싹 다 드러났다는 거야. 미국에서 사업한다는 부모도 다 가짜고 학력이고 경력이고 살아온 모든 게 싹 다 거짓말이었대. 종수 오빠 잡으려고 작정하고 사기를 친 거지. 어쩜 그런 여자가 다 있냐? 하지만 종수 오빠는 이혼은커녕 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거였어요. 이미 자식이 둘이나 있으니 빼도 박도 못하고 아내의 과오를 덮기로 한 거죠. 그때 종수 오빠 부모님은 지병으로 일찍 돌아가신 상태였고요. 하지만 엄청난 배신감을 느낀 종수 오빠는 아내에게 정이 식을 대로 식어 부부 갈등이 심했다는 얘기였습니다. 더 웃긴 건 그 뻔뻔스런 여자가 애들 유학 보내달라고 그랬대. 자기도 따라가겠다고 하면서. 종수 오빠도 이 꼴 저 꼴 보기 싫으니까 애 엄마랑 애들 싹 다 유학 보냈는데 그 후로 한국엔 코빼기도 안 비추더래. 그 오빠 혼자 오랫동안 기러기 생활한 거고. 아유, 그게 뭐냐? 돈 버는 기계도 아니고. 지난번에 길에서 우연히 봤는데 엄청 마르고 안 됐더라. 그랬어? 근데 미정아, 앞으로 나한테 종수 오빠 얘기하지 마. 좋은 얘기도 아닌데 왜 자꾸 전해? 내가 굳이 알 필요도 없잖아. 어? 알았어. 미안해. 난 또 네가 궁금해하는 줄 알고. 친구가 전해준 소식에 전 한동안 멍했어요. 종수 오빠의 결혼 생활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죠. 아내와 자식들도 오빠를 돈으로만 본다고 하더라고요. 기러기 아빠라고 하죠. 큰 집에서 외롭게 지내면서 그저 돈만 벌어 보낸다는 얘기였습니다. 그 아내는 외국에 있으면서 한 달 생활비와 학비로 몇 천만 원대의 돈을 요구하고 있었고 자식들도 그걸 당연하게 여긴다고 하더라고요. 아빠한테 정도 없으면서 툭하면 명품을 사달라, 요트를 갖고 싶다. 주변의 재벌 자식들이랑 자기를 비교하면서 아빠를 무시하고요. 종수 오빠는 모든 걸 아버지의 숙명이라 여기고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며 살고 있었죠. 괜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애정이 남아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저도 자식을 낳아 키울 때였고 가족의 단란함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종수 오빠가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죠. 남편 퇴근 시간 맞춰 된장찌개 끓여주고 피곤할 때 아들이 해주는 안마 받으면서 문득문득 종수 오빠가 떠올랐어요. 사람 사는 거 별거 없잖아요. 가족들 단란하게 지내는 게 행복인데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하나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어요.
친구 미정이가 커피를 마시자고 해서 나갔는데 얘가 종수 오빠 얘기를 꺼내면서 막 우는 거였어요. 초연아, 나 이 소식 듣고 잠 한숨도 못 잤다? 종수 오빠 불쌍해서 어떡하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종수 오빠 이제 못 걷는데 밤늦게 혼자 퇴근해 오다가 빗길에 교통사고가 났대. 크게 다쳐서 하반신이 마비됐다는 거야. 뭐라고? 어, 그게 사실이야?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외국에 있던 아내와 자식들은 종수 오빠가 그런 큰 사고를 당했는데도 한국에 들어올 생각을 안 했대요. 전화만 몇 번 하고는 소식이 없어 종수 오빠는 인내심이 폭발했고 그 뒤론 돈을 한 푼도 보내지 않았다는 거였죠. 너무 괘씸한 건 돈을 끊어버리자 가족들이 한달음에 달려왔다는 거였어요. 친구와 헤어지고 집에 오는 길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렀습니다. 까마득한 젊은 시절이 떠올랐어요. 우리 서로 좋아하던 20살 무렵 종수 오빠는 앞길이 창창한 부잣집 도련님이었죠. 누구나 종수 오빠를 보면 부러워했어요. 집안 좋고 미래가 밝은 청년이 착하고 반듯하기까지 하니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잘 되기만을 바랬죠. 그런데 운명이라는 건 고속도로처럼 쭉 직진하는 것만은 아니었나 봅니다. 종수 오빠의 삶은 지름길은커녕 가시밭길이 되어버렸죠. 빗길 교통사고에 목숨을 잃지 않았으니 그건 감사한 일이지만 잘 걷던 사람이 갑자기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된 건 결코 받아들이기 쉬운 상황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 소식 듣고 마음이 많이 아파 혼자서 종종 울었어요. 그땐 남편도 병상에 누워있을 때라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디에 살든 건강하기만 바랐는데 그런 큰일을 당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편 간병의 아들 뒷바라지하면서 정신없이 세월을 보내고 5년 만에 사회에 나왔는데 요양보호사로 처음 만나게 된 환자가 종수 오빠라니 이 또한 저는 현실같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히 종수 오빠가 제 앞에서 울고 있었죠. 덥수룩한 머리에 면도도 하지 못하고 폐인이 된 채 누구의 보살핌도 받지 못한 모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게 하늘의 뜻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자, 여자, 이성으로서는 금지된 사이였을지 몰라도 지금 이런 관계는 하늘이 허락한 것 같았죠. 하반신 마비로 도움이 필요한 종수 오빠와 요양보호사가 된 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게 됐어요. 종수 오빠는 그 집에서 많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가장이었고 그 큰 집의 주인인데도 편안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됐죠. 일단 종수 씨 부인이 저한테 지시하는 내용이 이상했어요. 남편 앞에서는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잘 부탁한다고 하더니 나중엔 절 따로 불러내서 이런 말을 했죠. 아줌마, 너무 열심히 일할 필요 없어요. 냄새만 안 나게 저 사람 대소변 처리만 잘해줘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린 저 사람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운동이니 산책이니 쓸데없는 짓 안 해도 된다고요. 괜히 힘들이지 말고 화장실 처리만 잘해줘요. 무슨 말인지 알죠?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가만 보니 이 집안은 종수 씨 아내가 왕이었어요. 가족들이 온 집안을 활개치고 다녀도 종수 씨는 1층 안방에 틀어박혀 지냈죠. 그 사람은 거의 왕따나 다름없었어요. 하루 종일 자식이나 아내는 안방 근처에는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 방만 뚝 떨어진 섬 같았어요. 외식도 자기들끼리 하고 맛있는 것도 재미있는 것도 다 자기들끼리만 즐기는 게 당연한 분위기였습니다. 종수 씨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었어요. 왜 그런 말을 해? 다 할 일이 있으니까 그렇겠지. 애들도 학교 다니느라 바쁘고. 내가 뭐 바보 천지인 줄 알아? 이 마누라고 자식이고 다 내가 귀찮은 거야. 눈에 가시겠지. 차라리 내가 죽기를 바랬을지도 몰라. 이돈 필요할 땐 전화로 그렇게 아양들을 떨더니 내가 이런 처지 되니까 들여다보지도 않잖아.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 봤지?
왜 살아서 이 꼴을 보나 몰라. 자꾸 우울한 생각만 하면 뭐가 좋아. 정원에 나갈래요? 산책하고 햇볕 쬐면 기분이 나아질 거야. 싫어. 안 나가. 난 여기가 편해. 청소하고 환기시켜 놓고 나가자. 종수 씨 면도도 하고 이발도 해야 돼. 내가 조금은 할 줄 알거든? 우리 남편도 5년이나 병상에 있었어. 그때 내가 실력이 좀 쌓였거든. 정원에 나가서 해줄게. 방에서 하면 지저분해지니까. 그건 괜찮지? 너도 고생이 많았구나. 미처 몰랐다. 자식은 있고. 아들이 있어. 제대하고 다시 대학 갔어. 기특해. 애가 철이 많이 들었어. 그렇게 우린 조금씩 살아온 얘기를 나눴습니다. 너무 좋아하던 시절에 겪은 아픈 얘기는 꽁꽁 숨겨놓고 그 이후의 이야기만 했던 것 같아요. 서로 애틋한 마음이 남은 건 아니었습니다. 30년 넘는 시간 동안 우린 중년이 돼 있었죠. 그동안 살아온 얘기만 해도 산처럼 쌓여 있었고 무엇보다 풍파가 많아 마음이 많이 지친 상태였어요. 그건 종수 씨뿐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였죠. 청춘이 푸른 나뭇잎이 가득 달린 무성한 나무라면 지금은 잎을 하나 둘씩 떨어뜨리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았어요. 우린 각자 겪은 세상의 풍파를 묵은 먼지처럼 조금씩 털어냈습니다. 물론 종수 씨 가족들은 우리 관계를 몰랐어요. 알 필요도 없었지만 무엇보다 그들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었죠. 그런데도 아내와 자식들은 종수 씨가 정원에 나가거나 거실을 잠깐 지나가면 티나게 싫어했어요. 안주인은 저를 따로 불러 혼내기까지 했죠. 선생님, 내가 한 말 못 알아들었어요? 왜 일을 만들어서 해요?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다고 했잖아요. 왜 자꾸 저 사람이 거실이랑 정원에 나오는 건데요? 교육받을 때 환기, 산책, 가벼운 운동 굉장히 중요하다고 배웠어요. 환자분 우울증 오면 안 되니까 햇볕도 쬐어드리는 게 좋고요. 어떻게 사람이 하루 종일 방에만 있어요. 가급적 식구분들 안 계실 때 나올게요. 안 그래도 된다니까 유난이네 정말. 그럼 약속 지켜요. 저 사람 나나 우리 애들 눈에 안 띄게 다니라고요. 무슨 그런 약속을 해야 하는지 전 어이가 없었지만 군말 없이 따랐습니다. 종수 씨는 사고 후 걷지 못하게 되면서 많이 우울해했어요. 가족들에게 왕따까지 당하니 왜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말도 자주 했죠. 전 그럴 때마다 용기를 주려고 노력했어요. 오빠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살아간다고 내 앞에서 못난 모습 보이지 말라고 혼돈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전 기막힌 일을 보게 됐어요. 그날은 종수 씨 컨디션이 무척 안 좋은 날이었죠. 출근해보니 밤새도록 열이 났는지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정신을 거의 못 차리고 있었어요. 전 너무 놀라 물수건이랑 약을 찾았죠. 그때 종수 씨 아내가 절 불러 세웠어요. 왜 그렇게 바빠요? 사장님이 밤새 앓으셨던 모양이에요. 열이 나는데 불안하네요. 열이 더 오르면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관둬요. 그러다 말겠지. 오늘 손님 오기로 했으니까 괜히 소란 피우지 말아요. 어젯밤에 답답하다나 어쨌다나 창문을 열어달라고 난리치길래 활짝 열어줬더니 감기 걸려나 보네. 어젯밤에 바람이 얼마나 찼는데 창문을 활짝 열어줬어요. 그러니 감기에 걸리죠. 전 종수 씨에게 해열제를 먹이고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줬어요. 다행히 열은 내렸고 오빠가 편안하게 잠이 드는 걸 볼 수 있었죠. 한시름 놓고 방을 나서는데 어떤 젊은 남자가 정원을 가로질러 오는 게 보였어요. 아이들은 모두 외출한 상태였고 야한 옷을 입은 안주인이 그 남자를 데리고 서재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서재 문을 닫기도 전에 둘이 부둥켜 앉더니 입을 맞추더라고요. 전 너무 놀라서 숨도 제대로 못 쉬었죠. 해도 해도 너무했어요. 남편이 저렇게 됐다고 아내란 사람이 집안으로 남자를 끌어들이다니
서재에서 벌어지는 일은 굳이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참담한 기분에 전 욕실로 들어가 물을 크게 틀었어요. 종수 씨는 결혼을 잘못해도 너무 잘못했더라고요.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워낙에 인정 없는 여자인 건 알았지만 저런 짓까지 벌일 줄은 정말 몰랐어요. 종수 씨의 처지가 더 안쓰럽게 느껴졌죠. 하루 꼬박 아프고 난 뒤 종수 씨는 무척이나 힘들어했어요. 자기 처지를 비관하면서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짠했습니다. 오빠가 그럴수록 용기를 주고 말동무도 열심히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죠. 밖에 날씨가 진짜 끝내줘. 옷 따뜻하게 입고 햇볕 쬐러 나가요. 싫어. 나 같은 놈이 해는 봐서 뭐해? 뭐 하긴, 사람은 해를 봐야 마음이 밝아지는 거야. 오빠가 옛날에 뭐랬어? 내가 밤낮 노니까 산책 가자고 그렇게 졸랐잖아. 순간 둘 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도 모르게 젊었을 적 가슴 아팠던 얘기를 꺼낸 거였죠. 제가 종수 오빠 어머니한테 수모를 당하고 울고 있으면 오빠가 찾아와 눈물을 닦아주고 산책 가자면서 데리고 나가곤 했었거든요. 전 얼른 다른 얘기로 화제를 돌렸어요. 그리고 이제 운동치료 시작해요. 내가 다 알아봤어. 운동 치료? 아주 조금씩이라도 연습하면 걸을 수 있을지도 몰라. 희망을 가져야지. 의사 선생님도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하셨다며. 2인 1조라는 생각으로 나도 열심히 도울게. 결국 종수 씨는 설득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다 헛고생이라고. 뭐하러 쓸데없는 일에 힘을 써요? 그럴 시간에 청소나 깔끔하게 합시다. 네? 아우, 진짜 귀찮게 하네. 종수 씨 와이프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했고, 오빠는 화가 나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제가 재활센터에 예약할 테니 운동을 다니자고 했지만 상처를 받았는지 종수 오빠는 해도 소용없다면서 절망했죠. 알고 보니 사고 후 집에 온 뒤에 종수 씨는 단 한 번도 집 밖을 나간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남편을 철저히 감시해 못 나가게 한다고 했는데 이유는 다 재산 때문이었어요. 저 여자, 이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잖아. 내가 혹시라도 재산 빼돌릴까봐 안 내보내는 거야. 이게 감옥이지 뭐가 달라? 그 후 전 기회를 봤다가 재활기구를 가족들 몰래 방에 들였어요. 어차피 안방은 들여다보지도 않는 사람들이니까 상관없었죠. 전 매일 조금씩이라도 종수 씨에게 운동을 시켰습니다.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일엔 다 도전해봐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하루는 종수 씨의 다 큰 자식들이 얘기 나누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빠 저렇게 100살 넘기는 건 아니겠지? 야, 무슨 그런 말을 해? 말이 씨가 될까봐 무섭다. 아빠만 없어도 지금 당장 회사 하나 차리는 건 일도 아닌데. 넌 게을러 빠진 애가 사업은 되게 하고 싶어 한다. 사업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난 내 목 챙겨서 다시 해외로 나갈 거야. 그나저나 아빠 돌보는 아줌마 너무 열심이지 않아? 보기 거북해 죽겠어. 바꿀까? 엄마도 그 얘기하던데. 바꾸면 더 골치 아프다고 그냥 두자던데. 여기서 더 오버하면 내보내는 게 맞지. 아빠 더 건강해지면 곤란해. 내 주머니에 돈 들어올 날이 더 멀어진다는 얘기지. 짐승도 저 녀석들보단 나을 것 같았죠. 오로지 돈, 제 엄마를 닮아서인지 돈밖에 모르는 애들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빠가 언제 세상 뜰지 죽을 날 계산하는 애들이 사람 같지 않았어요. 전 그날 이후 그 애들을 웬만하면 피해 다녔습니다. 눈이라도 마주치면 등짝을 때리게 될 것 같았죠. 종수 씨한테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자식들에 대해서도 오빠는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기쁜 일도 생겼어요. 종수 씨는 운동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휠체어에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어, 된다. 된다. 조심해요, 오빠. 이거 봐. 오빠 완전히 서 있잖아. 일어났잖아요. 축하해요.
오빠는 피나는 노력 끝에 일어날 수 있게 됐고, 그날 우린 손을 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이날이 오기까지 무려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린 거였죠. 종수 오빠는 포기하겠다고 할 때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제가 격려하고 용기 내라고 할 수 있다고 해줬고요. 그날 퇴근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오빠가 절 불렀어요. 그리고 뭘 주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에그머니나. 아니, 이게 뭐예요? 전 봉투 안에 든 걸 보고 기절 초풍했습니다. 그 안엔 1억짜리 수표가 있었어요. 받아도 내 성이야. 고맙다, 조연아. 너 아니었으면 나 아무것도 못했을 거야. 말로는 고마운 마음을 다 표현도 못하겠고, 이거라도 주고 싶어. 가져가. 왜 이래요? 나 월급 받고 있는데 이게 다 뭐예요? 그리고 1억이 무슨 말이야? 나 못 받아. 다시 넣어둬요. 너 안 가져가면 나 이거 찢어서 버린다. 그 아까운 걸 왜 찢어, 오빤? 아휴, 1억이라니 보고도 못 믿겠네. 종수 씨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돈을 꼭 주고 싶다면서 기어이 제 손에 그걸 쥐어줬어요. 전 할 수 없이 가방에 봉투를 넣었습니다. 1억 중 단 10원도 쓸 생각은 없었어요. 종수 씨 마음을 알기에 지금 당장은 받는 척만 하고 기회가 되면 다시 돌려줄 생각이었죠. 오빤 그날 이후 활기를 띠며 더 열심히 운동했어요. 저도 열심히 출근하면서 오빠를 도왔죠. 몇 달 후 더 기쁜 일이 벌어졌습니다. 종수 오빠가 휠체어에서 한 걸음 내딛는데 성공한 거였어요. 산책을 나가 시도해봤는데 너무 기뻤죠. 외출했다 돌아오던 종수 씨 아내가 놀란 얼굴을 하더라고요. 너무 기쁜 일에 그 여잔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왠지 예감이 좋지 않았어요. 그날 퇴근하려는데 그 여자가 절 불러 세웠죠. 저한테 돈봉투를 내밀면서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수고 많았어요. 한 달치 더 계산해서 넣었으니까 불만 갖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왜 절 나가시라고 하시는 거죠? 제가 뭐 잘못했어요? 아니, 이 여자 보게. 무슨 오리발을 이렇게 뻔뻔스럽게 내밀어? 내가 처음에 뭐랬어요. 대소변만 깔끔하게 처리해달라고 했죠? 왜 굳이 운동을 시켜요? 아까 내 눈을 의심했잖아요. 아니, 뭐하러 서게 하고 걷게 만들어요? 왜 쓸데없는 짓을 해, 아줌마? 그럼 서고 걸을 수 있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둬요? 왜요? 뭐 때문에 그래야 하는데요? 이 아줌마 왜 이렇게 오지랖이 넓어? 진짜 주책이 심하네.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나가요, 당장. 종수 씨의 아내가 절 고용한 거였고 전 거기 있고 싶어도 더 있을 수가 없었어요. 업체에 연락을 해봤지만 그 여자가 절대로 전 안 된다면서 별별 이유를 다 갖다 붙이더래요. 마음이 수처럼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종수 씨가 나 없이 어떻게 지낼지 걱정이 많이 됐죠. 그렇게 3일이 지난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이상한 예감에 전화를 받았더니 종수 씨였어요. 새로운 요양보호사의 전화로 거는 거라면서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더라고요. 며칠 만에 본 오빠는 힘들었는지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절 개인적으로 고용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이 화근이 돼서 전 종수 씨의 가족들에게 온갖 모욕을 당했습니다. 아줌마, 우리 아빠랑 그렇고 그런 살이야? 진짜 대박 황당해. 우리 아빠 어떻게 꼬셨어? 왜? 옆에 있으면서 상속이라도 받으려고? 역겨워. 나가요. 보기에도 역겨우니까 빨리 나가라고. 어쩐지 내 말을 죽어라고 안 듣더니 이런 꿍꿍이가 있었구만. 부잣집 아저씨가 힘 못 쓰는 것 같으니까 만만해요. 어디서 누굴 넘봐? 식구들은 저와 종수 씨를 동시에 괴롭혔어요. 하루는 거실에서 보조기구 잡고 걷기 연습하는 종수 씨를 아들 녀석이 쓰러뜨린 일도 있었죠. 농구공을 갖고 노는 척하면서 자기 아빠한테 던진 거였습니다. 정말 눈이 뒤집힐 일이었어요.
옆에서 딸은 이렇게 거들었죠. 야, 아빠가 얼마나 느리게 걷는데 그걸 못 맞추냐? 아이, 집중력이 떨어졌어. 저 아줌마 되게 웃기게 걷잖아. 남의 집에서 둘이 뭐 하는지 모르겠네. 데이트라도 하는 건가? 전 더는 참을 수 없어 두 녀석들에게 쏘아붙였습니다. 20살이 넘은 애들이 너무 못된 데다 버릇이 없었어요. 너희들은 눈에 뵈는 게 없니? 위아래도 없어? 아버지가 어떻게든 살려고 애쓰는데 그게 무슨 짓이야? 하지만 돌아오는 건 조롱과 야유뿐이었죠. 전 보다 못해 종수 오빠에게 이혼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오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했어요. 아내가 재산 때문에 이혼은 절대로 해주지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전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 얘기까지 털어놨습니다. 이런 얘기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애들 엄마 바람 피워. 알고 있었어? 지난번에 종수 씨 아플 때 집에까지 남자를 끌어들였다고. 얼마나 참아야 하는데 이런 비인간적인 대우 받으면서 종수 씨는 얼마나 참아야 하는 거냐고. 종수 씨는 제 얘기를 듣고 크게 놀란 눈치였어요. 그 뒤로 며칠 동안 말이 없더니 어느 날 절 붙잡고 진지하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무래도 이혼 준비를 해야겠다면서 증거를 모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전 종수 씨 부탁대로 증거를 모았고, 그러는 동안에도 열심히 운동을 도왔죠. 피나는 노력의 결과로 종수 씨 몇 걸음 떼는 수준까지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며칠 후 집에 아무도 없던 시각에 저한테 외출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전 깜짝 놀랐죠. 그날 종수 씨는 수십 군데 은행을 돌며 50억이 넘는 돈을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제 집에 보관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너무 큰 액수라 떨리고 무서웠지만 전 금고를 주문해서 그 안에 싹 다 넣어뒀습니다. 난리가 벌어진 건 며칠 후였어요. 종수 씨의 아내가 은행에 갔다가 남편이 거액을 인출해 간 것을 알게 됐고 집이 발칵 뒤집어졌죠. 그 돈 어딨어? 그 많은 돈이 다 어디 갔냐고. 빨리 불어. 50억이나 되는 돈을 다 어쨌냐고. 다 태워버려서 없어. 그게 왜 궁금한데? 죽으면 아무도 내 장례 안 챙길 것 같아서 내 노자 돈으로 쓰려고 다 태웠다. 왜? 나 죽으면 그 돈으로 호강하려고 했냐? 네가 뭔데? 날 벌레 취급한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 여잔 꼭 미친 것처럼 남편에게 달려들더니 노망이라도 난 거냐면서 남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길을 쓰고 말리던 저도 결국엔 나가 떨어졌고 결국엔 종수 씨의 휠체어가 쓰러지며 함께 바닥에 나뒹굴었죠. 그 여잔 분이 안 풀리는지 쓰러진 남편의 머리를 발로 차려고 했고 제가 막으려다 대신 복부를 맞게 됐어요. 고통에 신음하는 제게 종수 씨가 다가왔고 그 여잔 저를 막 몰아붙였습니다. 이 여자 순꽃뱀이네. 너 처음부터 우리 남편 재산 노리고 들어왔지? 하는 짓이 수상쩍다 했어. 네가 내 남편 돈 숨겼냐? 어딜 넘봐? 내 돈 안 내놔? 당신이 그러고도 아내라고 할 수 있어? 당신같이 지독한 여자는 보다 보다 처음 봤다. 남편이 무슨 돈 버는 기계야? 어쩌면 이렇게 사람 대접을 안 해줄 수가 있어? 그래놓고 내 남편? 사람 귀한 줄 알아야지. 하늘 무서운 줄 알아야지. 죽을 때 저승에 돈 못 가져가, 이 여자야. 정신 좀 차려. 뒤늦게 달려온 자식들이 절 욕하면서 제 엄마 편을 들더라고요. 전 자식들에게도 한마디씩 해줬어요. 아픈 아빠 나 몰라라 하고 언제 죽나 날짜 세는 자식은 머리털 나고 처음 봤다. 니들이 누구 돈으로 입고 먹고 배웠는데 사람이라면 그래선 안 되지. 니들 하늘에서 떨어졌니? 어디 별나라에서 태어났어? 니들 아버지가 고생해서 번 돈으로 호강하고 살았으면 양심이 있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니들은 유치원부터 다시 가서 배워. 이 못돼 먹은 것들아. 이 상황에 큰 충격을 받은 종수 씨는 벌벌 떨리는 손으로 절 잡더니 자길 데리고 나가달라고 하더라고요. 전 종수 씨를 휠체어에 태워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깊은 밤 둘이 골목을 빠져나오는데 마음이 너무 처량하고 슬펐어요.
생판 남한테 당한 저도 이렇게 힘든데 종수 씨 오죽했을까요? 더는 돌아다닐 데도 없어 결국 전 제 집으로 종수 씨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집에서 공부하고 있던 아들은 우릴 보고 크게 놀라더라고요. 아들은 그간의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다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그런절 못마땅해 하는 눈치였죠. 엄마 좀 심한 거 아니야? 왜 저 사람을 집까지 데리고 와? 오지랖이 너무 넓은 거 아니냐고. 수아나 미안해. 저 사람 갈 데가 없어. 오늘만 여기서 쉬게 할게. 엄마, 혹시 저 아저씨한테 예전 감정 남아 있는 거야?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새 출발하고 싶어? 저 아저씨한테 남다른 감정이라도 있는 거냐고.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측은지심이야. 엄마 분명히 말할 수 있어. 같이 나이 들어가는 처지에 힘들어하는 사람 어떻게 외면해. 수아니 네가 한 번만 이해해줘. 응? 아들은 제 간곡한 부탁에 마지못해 알았다고 했습니다. 전 아들과의 대화 끝에 제 마음을 되돌아봤어요. 측은지심도 있었지만 미련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같이 1년 남짓 보내는 동안 애틋한 마음이 생긴 것도 사실이었죠. 괜히 아들한테 그리고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래선 안 되는데 그런 생각과 함께 막연히 죄책감 같은 게 느껴졌어요. 그럼 제가 의심할 만한 행동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요. 나 아버지 아들이야. 내가 이러는 거 엄마가 이해해줘야 해. 알았어, 아들. 엄마 경솔한 짓 안 해. 고맙다. 전 아들에게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한편으론 종수 씨를 집에 오래 두고 싶어서 전보다는 좀 거리를 두고 대했어요. 종수 씨 집에서 자상하게 이것저것 챙겨주던 것과 달리 혼자 하게끔 내버려 두는 것도 많았죠. 솔직히 마음이 좀 복잡하기도 했고요. 종수 씨 며칠을 함께 지내면서 달라진 제 행동에 눈치를 챈 것 같았습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저 때문에 곤란해진 걸 모르지 않았던 거죠. 지금까지 신세만 지고 면목이 없다. 나 혼자 살고 싶어. 집을 좀 얻어줄 수 있을까? 전에 살던 동네에 역 근처로 얻어줘. 거기가 다니기 편해. 저 역시 내키진 않았지만 종수 씨를 위해 적당한 집을 구해줬습니다. 역세권의 생활이 편리한 집을 신경 써서 구했어요. 제가 사는 집에서도 아주 가까운 거리였어요. 종수 씨가 이사를 마친 날 전 고민 끝에 말을 꺼냈습니다. 요양보호사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어요. 아들 보기가 갑자기 불편해진 이유가 가장 컸고 종수 씨를 계속 보고 있자니 혼란스럽다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다른 요양보호사분도 좋은 분들 많으니 꼭 제가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설득했죠. 하지만 종수 씨는 저한테 매달렸어요. 자기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며 너무 무섭다고 다른 사람은 못 믿겠다면서 눈물로 호소를 하는데 매정하게 돌아설 수가 없었죠. 결국 전 종수 씨를 계속 돌봐주게 됐습니다. 그 사이 오빠는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게 솔직한 마음을 내비치기 시작했죠. 좋아한다는 그런 낯간지러운 말은 안 했지만 저 없이는 안 되겠다고 이제라도 만난 인연 계속 이어가면 어떻겠냐고 가식 없이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솔직한 심정이야, 소연아. 우리 젊은 시절은 다 지나갔지만 지금은 또 지금대로 우리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나 계속 운동해서 반드시 전처럼 돌아갈 거야. 꼭 그러고 싶어. 초연이 너만 있어주면 난 무서울 게 없어. 종수 씨의 고백에도 전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거리를 두려고 했고 종수 씨의 마음을 거절하려고 했어요. 남은 생 아들과의 사이가 틀어지는 게 전 가장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종수 씨는 결국 이혼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법원 앞에서 만난 종수 씨 전처는 온갖 욕을 다 쏟아내더라고요. 정말 끝까지 아나무인인 여자였습니다. 내가 꽃뱀한테 홀린 남자들 잘 되는 꼴 못 봤거든? 전종수,
네 미래도 훤하다. 나중에 나한테 잘못했다고 빌면서 찾아오기만 해봐. 소금 한 바가지 뿌려주는 걸로도 모자르고 경찰 불러서 개망신 시켜줄 테니까. 이 여자가 진짜 뭐? 꽃뱀? 꽃뱀은 그쪽 아니야? 학력, 경력, 부모까지 속이고 사기 결혼한 주제에 누가 누구한테 경찰을 부른대? 그동안 종수 씨 뼈골 빼먹고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됐지. 악담은 왜 하는데? 그리고 나 이 사람이랑 진지하게 만날 생각이야. 그동안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였는데 이제 제대로 주인 찾은 것 같네. 나 종수 씨랑 잘 먹고 잘 살 거니까 관심 끝이지.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지. 종수 씨, 저 여자 상대하지 말고 우리 가요. 그날 저녁 한참을 말이 없던 종수 씨는 저한테 묻더라고요. 자기랑 만날 생각이 정말 있냐고 전처한테 했던 얘기가 진짜냐고요. 전 아주 거짓말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홧김에 내지른 말이지만 마음에도 없는 얘기를 한 건 아니라고 했더니 종수 씨 얼굴에 화색이 돌았어요. 대신 건강을 회복한 후에 생각해 보자고 했죠. 종수 씨는 이혼 후 눈에 띄게 활기를 찾았고 열심히 재활 다니며 꾸준히 운동해서 멀쩡히 걷는 상태까지 오게 됐습니다.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어요. 종수 씨와 재회한 날 산송장 같았던 모습에 비해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었죠. 전 한시름 놓고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제 몸이 이상했어요. 자꾸만 몸이 부어서 병원에 가보니 이름도 낯선 쿠싱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얼굴과 목, 배 주변만 몰라보게 살이 찌는 증세로 희귀병이었어요. 몇 달 만에 너무도 달라진 제 모습에 종수 씨에게도 병을 숨길 순 없었습니다. 힘든 일들은 다 지나갔다고 생각했는데 희귀병에 걸려버리니 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 건강만큼은 잘 지키고 산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죠. 풀이 죽은 제 모습에 종수 씨도 아들도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좀처럼 기운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자칫하면 당뇨병도 심하게 올 수 있는 병이라 위험했죠. 하루는 종수 씨가 고급 한정식 집으로 저를 불러냈어요. 제가 식당에 도착하니 룸 안에 종수 씨 말고도 아들 수환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환아, 아저씨가 너도 불렀어? 엄마, 오느라 힘들었지? 여기 얼른 앉으세요. 녀석도 여기 올 거면 엄마랑 같이 오지 그랬어. 자리에 앉는데 갑자기 종수 씨가 저한테 꽃다발을 내밀었어요. 무슨 축하할 일 있어요? 웬 꽃다발이에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종수 씨는 저한테 작은 보석 상자를 내밀었죠. 상자 안에는 반짝거리는 반지까지 있었어요. 전 너무 놀라서 되물었죠. 이게 다 뭐예요? 조연아, 우리 남은 인생 같이 걷자. 같은 곳 바라보면서 나란히 손잡고 가자. 내 옆자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네가 주인이었어. 조연아, 나 이런 말 잘 못하는데 오늘은 용기 내고 싶다. 사랑한다, 조연아. 내 청혼 받아줄래? 종수 씨는 아들 앞에서 저한테 사랑 고백을 하고 청혼을 하는 거였습니다. 결혼하면 더 좋겠지만 아들 수환이가 원치 않으면 결혼까지 못하더라도 함께 살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아들한테 이렇게 말했죠. 제 병 고칠 수 있게 곁에 있어주고 싶다고요. 아들도 저만큼이나 놀란 것 같았습니다. 두 분 어렵게 다시 만나셨잖아요. 저도 이제 다 컸는데 철없는 이유로 두 분 반대할 일도 없고 두 분 같이 사시는 거 저도 찬성이에요. 어머니 병 저도 노력하겠지만 아저씨가 애써주시면 완치에 가깝게 나아지지 않을까요? 엄마, 아저씨 행복하게 사세요. 제 눈치 보지 마시고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종수 씨는 한바구음을 지으면서 좋아했고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병 낫게 해주겠다고 자기만 믿으라고 골백번을 말했죠. 그렇게 우리 셋은 함께 살게 됐어요. 종수 씨가 큰 집을 사서 깨끗하게 인테리어까지 했고 우리 셋은 그곳에서 새 출발을 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전 지금도 종수 씨에게 요양보호사 월급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월급을 받으면서 전 종수 씨의 간호를 받고 있죠. 얼마나 잘하려나 했는데 종수 씨는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절 간병하고 있어요. 쿠싱병에 대해 공부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외국어로 된 논문까지 찾아보면서 열심히 일합니다. 아들도 종수 씨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더니 놀란 눈치였어요. 제 병의 원인이 부신의 종양이 있어서라는 게 밝혀졌고, 그걸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요즘은 종수 씨와 함께 예전 추억 되새기며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할 말이 있다며 우리 둘을 불렀어요. 결혼하고 싶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였죠. 둘이 돈 모아서 내후년쯤 결혼하고 싶은데 우리가 먼저 결혼하는 게 순서인 것 같다는 얘기였습니다. 전 너무 놀랐어요. 아들은 연애하는 티를 전혀 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날 이후 아들의 행동을 보니 사랑에 빠진 걸 알겠더라고요. 수환이가 짝을 만나 행복해하는 걸 보니 저도 참 기뻤습니다. 이런 날이 다 오네. 엄마가 돼서 저 녀석 연애하는 줄도 몰랐어. 우리 뭐 남들이 알게 연애했나? 처음에 비밀 연애하느라 정신없었지. 갑자기 우리 젊은 시절이 떠올랐어요. 이젠 그 시절을 추억하는 게 아프지만은 않네요. 종수 씨와 함께 있으니 마음속 해묵은 짐이 쑥 내려간 느낌입니다. 참, 제 결혼에 대해서 아들에게 대답을 해줘야 하는데 아직도 고민이네요. 우릴 배려한 수환이의 마음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론 걱정도 되고요. 아들의 예비 사돈댁에서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나름 행복한 고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